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집계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선거 막바지 유세에 나서는데요. 후보들의 남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재까지 8시 기준으로 21.19%로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 2.08% 높은 수치로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각 후보들 이 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사전투표율기가 뜨거운 이유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요, 벌써 본인들이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율까지는 며칠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이 정한 어떤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사전투표율의 평균 투표율보다 굉장히 높은 게, 투표율이 높은 게 보니까 전남, 광주, 전북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이 아마 탄핵 대선이다 하는 그 부분,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텃밭이 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이런 영남권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아마 지역적으로 볼 때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강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막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보수 유권자들도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선뜻 투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찍히려고 하니까 거기는 민주당 독재 또는 이재명 독재 그런 부분들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부분. 네.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를 찍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가볍고 믿음이 안 간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사전투표하에 나서는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다가 마지막 날 아마 본투표인 날 아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본투표까지는 좀 며칠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특히 투표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도저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여유를 부릴 게 아니고 나름대로 비상한 각오를 좀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역별 투표 상황은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36.93%였는데 이 수치는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전투표가 되는데 이런 투표율을 본다면은 지난 대선의 36.93%, 약 37%죠. 예. 뛰어넘는 40%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정도의 사전투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유는 본투표보다 편리해요. 그리고 오히려 평일날 직장 나선 길에 또 가서 이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죠. 앞으로 이 현상은 앞으로는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을 사전투표가 차지할 거예요. 그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미 앞서서 투표 의향에 대한 그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본투표일에 하겠다는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네. 예고된 현상인 것이고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이 사전투표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전체 투표의 결과는 본투표일까지 합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투표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 또 막판에 단일화가 무산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래? 그럼 더 결집해야지 이 생각이 또 사전투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이 34.96% 어제 기준으로 나타났고요. 전북이 32.69%, 광주가 32.19%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가 13.42%, 경북도 16.92%로 10%대 좀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앞서 이런 온도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지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겠다. 이미 그것을 예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전에 다른 선거를 보더라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는 전남, 전북, 광주 또 도시보다는 주로 이제 도 단위의 도농복합 이런 지역들이 더 높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남은 대체로 낮지만 예. 본 투표일 가면 또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이 사전 투표가 합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거의 비슷해져요. 거의 비슷해져요. 그거는 이제 본 투표는 또 경남, 경북, 대구, 또 부산 이 지역이 이제 또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지 성향에 따라서 호남 쪽은 민주당 사전 투표, 그 다음에 영남 쪽은 국민의힘 본 투표.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긋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하겠다 하지만 지지층들의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그 인식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본 투표율 6월 3일까지 합해보면 비슷해지는데 이제 사전 투표를 보고서 그러면 어느 쪽이 이제 좀 더 유리할 수 있느냐. 사전 투표가 대체로 지금의 추세를 보면 40% 안팎으로 보는데 이보다 더 뛰어넘는 45% 이상이 되면 대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왔구나. 그러면 좀 민주당에서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테고 이보다는 지난 대선보다는 좀 낮은. 그래도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좀 추세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35% 미만이다. 이러면 본 투표가 상당히 많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기대를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사전 투표율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에 따른 이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가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또 호남의 그 아마 유권자들이 이렇게 조금 마음을 일찍 결정했다는 건요. 저는 이번 어떤 탄핵 과정에서 또는 그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에서 많은 실책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광주의 아픔을 건드린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그 탄핵이 결정 나기 전에 보면 광주에 가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우리 보수 집회가 열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광주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선뜻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고 특히 이번에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호영 장군을 또 이번에 선대의 고문을 위촉하다가 해촉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광주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에서 오히려 해집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냥 이재명 후보로 빨리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아마 그 영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은 건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투표에 나서면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암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론의 영향으로 보지가 않고 아마 이번에 보면은 그 저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도 여전히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만약에 어떤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 투표일 때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영남의 유권자들이 지금 당장은 아마 사전 투표에 나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마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게 일단 반작용으로 투표율도 어느 정도 뭐 역대 뭐 투표율처럼 나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어제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었던 건데 선관위가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해명은 워낙 이제 대기줄이 길었기 때문에 밀려서 유권자가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관리를 했었어야죠. 이번 대선은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도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의혹.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또 비상계엄부터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선관위 논란도 있잖아요. 왜 관리가 안 되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투표에 대한 관리 이야기 그걸 이제 부정선거랑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는 없다더라도 속구리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그렇다면 이번 부분은 물론 누가 의도적으로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번 선거는 또 유독 처음 이 1개월 전부터 선거 전반을 감시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 참관단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 투표소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는 게 좋고 앵커께서는 이번 선거의 이 관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투명 안전입니다. 투명 안전. 투명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빨리 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가 또 규명이 지체되면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엄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관리 부실 문제가 떠오르면서 안 그래도 이제 투표율이 낮은 지역 혹은 부정선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거나 의심하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되겠다, 본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 뭐 2022년 대선 때도 보면 소쿠리 그런 투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다가 밥 먹고 오신 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관리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냥 투표용지를 그냥 칩고 나눠주듯이 주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 저는 그렇더라도 저는 좀 선관위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저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통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그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아마 뭐 어떤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를 했을 텐데 기표소에 꽉 찼으면은 투표용지를 배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인 일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쭉 나눠졌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선거론이 단초가 된다거나 나중에 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어떤 음모론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고 저는 다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받은 우리 구청 공무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투표 참관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 참관인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선거관리 업무에서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책임감과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이런 해프닝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이 공표 금지 직전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짚어보면 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지율 순위 변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지 전망을 좀 짚어주시죠. 87년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도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의 조사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관성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더군다나 2013년 이후에는 사전 투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전 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 이후 본 투표 사이에 판세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절반 가량 또는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투표가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크로스가 일어날 정도로 판세가 변하려면 선거의 3요소는 뭡니까? 구도, 이슈, 인물. 여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라면 단일화가 있을 것이고 이슈라고 그러면은 후보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을 텐데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구도는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이슈에서 정말 판을 뒤집을 정도의 치명적인 이슈. 두 번째, 인물과 관련해서는 급단일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결집은 양쪽이 또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그렇게 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 저도 뭐 여론조사 전문가인 뭐 배 소장 의견에 뭐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따라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추세상으로 조금 의미 있는 추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격차 좀 벌어진 상태로 지금 아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아주 큰 뭐 진짜 뭐 빅뱅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흐름을 뒤집기에는 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뭐 막판까지 지금 그 여론조사하고 별개로 투표나 이래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큰 틀에 있을 변화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겠지만 양자 대결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붙었을 때 결과는 44대 41, 이준석 후보와 붙었을 때는 43대 34고요.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52.3%, 김문수 후보 41.7%, 이재명 후보 50.6% 대 이준석 후보 36.7%로 나온 양자 대결 조사입니다.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양자 대결의 의미는 좀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로 갔다면 그래도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방금 예. 전에 우리 오세희 앵커가 소개해 주신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그래도 한국 리서치의 조사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44대 41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선거를 분석할 때 구도와 이슈는 변화가 없지만 인물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양자 대결 구도로 가니까 접점이 더 이제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단일화가 사실은 사전 투표가 오늘이면 거의 절반 가량의 투표자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투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뭐 내일 하더라도 또는 뭐 일요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양자 대결을 했더라면 좀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4개의 인물별로 이제 조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자 대결을 하더라도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지는 못하거든요. 뛰어넘은 조사는 없어요. 예.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번 구도나 어떤 이슈 면에서 뭐 이슈라는 게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이 등장했지만 커피도 있었고 또 호텔도 있었지만 경제학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뛰어넘을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이 커피나 호텔 경제학은 이슈거든요. 네. 그 이슈가 주는 영향이 5에서 한 7%까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도가 차지하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엎을 수는 없는 정도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슈보다 구도가 더 압도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양자 대결의 의미가 뭐 얼마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 보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뭐 결국은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지는 않게 됐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뭐 지지율은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3자 대결에서도 아주 낮은 한 자릿수였는데 예. 최근에 마지막 여론조사에 보면 한 2자릿수 정도로 나왔고 또 양자 대결에서도 보면 거의 한 30% 중반대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전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40대 기선언을 내걸고 나름대로 대선에 뛰어든 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상당히 이제 뭐 국민들에게 상당한 뭐 이 인상도 남기고 각인시켰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결국 이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된 게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덕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단일을 계속적으로 구걸하다시피 하고 매달리고 하던 그 과정에 보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몸집을 계속적으로 키워준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매달리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좀 키워준 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세 차례 TV 토론에서 보면 그나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때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이재명의 공격수를 자임하면서 어떤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이재명 때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이준석 후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인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양자 대결에서도 상당히 아마 했을 경우에도 나름대로 조금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육박하는 그런 뭐 나름대로 여론 수치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난 마지막 토론에서 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목표로 했던 뭐 15% 선거비를 모두 보전받는 수치 이상으로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이준석 후보에겐 상당히 저는 뭐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굳이 그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그 발언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걸로 의심되는 아니면 알려진 그 이 음란 댓글이 지금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인데 그 부분을 굳이 본인의 입으로 다시 재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은 뭐 혐오가 아니냐고 묻는데 그 자체가 벌써 나온 자체가 벌써 혐오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저는 뭐 검증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과 정도를 요구하기에는 TV 토론에서 전 국민이 듣는 과정에 너무나도 불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그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뭐 세대 갈라치기다. 또 뭐 젠더 갈라치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시각이 있었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불편한 주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꺼내면서 그 세대들을 나름대로 대변한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코 전혀 어떤 명분도 없고 어떤 이익도 별로 없는 그런 게 됐다.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니면 민주당의 대응 방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본인들은 자꾸 이게 창작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소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본인들은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그 약식 명령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막판에 근데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방식은 좀 옳지가 않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벌써 다 사과했는데 네. 왜 또 사과하느냐 이게 연좌제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부모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2번이고 3번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 원가 그 커피 원가 120원 부분에 있어서도 취지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들이라고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자꾸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자꾸 사과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근데 덮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너무나도 많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젓가락 논란에 대해서 어떤 늪에 자꾸 빠져들 게 아니고 정면 돌파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빨리 젓가락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강하게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가족 검증이겠죠. 예. 가족 검증은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바로 이 가족 검증을 좀 더 예리하게 또 설득력 있게 했더라면 오히려 호응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혐오 표현이죠. 이게 상당히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준석 후보의 이 지지율에 영향을 입는 거 아닌가. 영향을 받겠죠. 주로 이제 여성, 주부층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준석 후보 표의 일부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또 일부는 또 아주 일부겠죠. 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그런 정도의 타격은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대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며칠 안 남은 선거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남은 기간 뭐 변수 혹은 결과 예측이라던가 어떻게 각 후보들이 전략을 짜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자 몸조심한다고 막판 이제 돌발 변수 관리에 아마 집중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그냥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는 그날부터 이제 업무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집권하자마자 보여줘야 될 어떤 새 정부의 청사진을 아마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 사수하기도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보면 어쨌든 개헌 저지선 백성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 업소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영남 사수 작전에 좀 돌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젓가락 논란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구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압도 전략으로 갈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뒤집기. 그렇다면은 자영업 블루칼라 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 여성 쪽이죠, 그죠? 네. 그 여성 신체 표현 그러면 이때는 김문수 후보가 판을 뒤집기도 여성을 대공략 전략 마지막
이준석 후보는 돋보이기 이걸 막판까지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중도층 위주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경일대 책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